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연어는 생후 3년에서 4년이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데요. 회귀 본능이 강한 어종으로도 유명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연어 소비량이 많이 늘었죠. 원산지를 보면 보통은 노르웨이산이거나 알래스카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연어가 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연어가 산다. 생소한 말이거든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산 연어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인데요. 2006년 강을 가로막고 있던 방사보를 철거한 이후 연어가 다시 강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2003년에 5마리에 불과했던 연어가 회귀한 것을 시작으로 10년 뒤인 2014년에는 2098마리가 회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강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태화강도 동해바다로 바로 빠져나가는 강인데요. 이런 곳을 기수역이라고도 하고 또는 하구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하천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민물과 바닷물이 혼합되는 하천과 바다의 전이 지역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수위가 변하는 감조역이나 염습지, 연안, 만, 항구, 연근해, 해협 등 민물에 의해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전이구역도 하구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청정수법에서는 민물 호수에 유입되는 하천도 하구 개념을 적용하여 관리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염분의 변화나 조속의 영향이 아니라 특정 어류의 이동을 상한선으로 정의됩니다. 하구 관리의 강조점이 서식지 관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구에 연어가 산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이 하구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가치를 갖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구는 하천수역과 연안해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생태 서식 지역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은 서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구에서 만날 때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섞이며 순환됩니다. 이를 하구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구순환은 강의 수량과 바닷물의 민물의 양에 따라 계절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입니다. 염도가 0.5%에서 30% 사이를 오르내리고 하니 변화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하구역에는 이러한 강범위한 염분 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구 순환을 통해서 하구역을 형성하고 퇴적물도 이동되는데요. 이러한 퇴적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물의 서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구의 순환은 하구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농업이 우선시되었던 시대에는 농지를 늘리고 그리고 농업용수를 보호하기 위해 매립을 하고 간척을 하는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쌀이 남아돌고 반대로 수산물의 가치는 점점 커지면서 농업을 위한 하구 개발은 그 타당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구를 막게 되면 수질이 악화되고 생물 서식지가 축소되어서 어업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농업 생산물에 비해 수산물의 시장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도 하구 생태계의 복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구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구의 생태적 가치는 일반 농지 가치에 비해 5.3배나 높다고 합니다. 열린 하구인 섬진강 하구의 경우에는 3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 바 있고요. 2010년부터 2013년 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진행된 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에 따르면 영산강 하구역의 경우 휴양 가치와 용수 가치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 가치는 연간 8,200억 원, 그리고 수질과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평가한 비사용 가치의 경우에는 5,100억 원으로 연간 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하구의 휴양 관광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강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의 경우도 휴양 가치와 용수 가치가 평가된 사용 가치만 연간 9,5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하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하천의 수가 463개입니다. 이 중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14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449개입니다. 이 중 51%가 열린 하구로 약 235개이고요. 49%인 228개가 닫힌 하구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서해안의 하구는 대부분 닫힌 하구이고요. 동해안 하구는 열린 하구라는 점인데요. 이는 서해 하구와 동해 하구가 개발되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연안 경사가 완만해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은 농지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해안의 하구는 대부분 닫힌 하구가 되었습니다. 남해안의 하구도 상당수 닫힌 하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4대 강 중 유일하게 한강만이 열린 하구이고요. 금강, 영산강, 낙동강은 닫힌 하구입니다. 한강이 열린 하구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하구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강조차도 신곡 수중보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하구 순환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높은 하구를 막아두고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구뚝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이 부산의 낙동강 하구뚝을 개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낙동강에 있는 낙동강 하구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구 명지동 사이를 잇는 낙동강 하구인 방조제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확보라는 처음의 계획이 있었기에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임에도 불구하고 1987년 하구뚝을 준공한 것인데요.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가두어둔 낙동강의 물이 거대한 호수처럼 되었고 수질이 나빠져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고 녹조류의 번식이 심각해 녹조라떼라는 오명을 낳기도 했죠. 이처럼 낙동강이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시민들은 직접 낙동강 하구뚝을 개방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9월 부산시 서병수 시장은 2025년까지 낙동강의 완전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당장 2017년부터 낙동강의 부분 개방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부산시는 중앙정부 그리고 하구뚝과 인접한 울산, 경남 광역시도와 함께 광역협의체를 설립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닫힌 하구뚝인데 이 닫힌 하구뚝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호주의 경우 협의체 형태의 하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웬트 하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더웬트 하구의 환경 개선과 생태적 건강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 주정부,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구와 연관된 정책, 계획과 사업의 통합 그리고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구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매 5년을 주기로 하구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구는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보고입니다. 이런 소중한 하구를 지키기 위해서 하구가 뚝으로 강이 호수처럼 되고 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463개의 하구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닫힌 하구인 금강 하구뚝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금강연안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열린 하구 역시도 면밀히 살펴서 한강처럼 열린 하구라도 수중보로 막혀 있어서 생태계 연속성을 단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낙동강 하구뚝 개방이라는 부산시의 결정이 좋은 사례가 되어 우리나라의 많은 하구뚝이 개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